토스 앱을 운영하는 핀테크 회사 비바 리퍼블리카가 추진 중인 코인 거래소 인수가 불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금융당국, 코인업계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비바 리퍼블리카는 코인 거래소 프로비트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인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비트는 은행 실명 계좌 확보에 실패하며 현재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입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는 코인 거래소 인수 후 토스뱅크를 통해 실명 계좌 발급 등 가상자산 사업 진출을 꾀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번 거래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수합병 계약서 최종 사인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이승건 대표가 금융위 고위 관계자에게 코인 거래소 인수 가능성을 전했는데 금융위가 토스의 자금 세탁 방지 능력 등의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토스뱅크의 코인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 제휴도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토스뱅크 측은 코인 거래소 몇 곳과 미팅을 가졌지만 금융위 눈치를 보느라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문 기자, 앞서서 이제 토스 사례, 그러니까 금융위가 반대를 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상의 관치금융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금융위원회는요, 기존 금융회사보다 업력이 짧은 토스가 이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했다가 자금 세탁 사태 등이 발생을 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해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금융위가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법위의 금융위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체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더 이런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얘기는 하루 이틀 나오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더 강하게 나오는 걸까요? 일단 대선 이후에 조직 개편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또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 간치금융이라고 흔히 불리는 사례가 좀 많이 발견된다. 이런 점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KDB 생명 매각 절차가 난항을 겪는 것 또한 대표적인 관치금융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말 KDB 생명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JC 파트너스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위가 이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는 건데요. 지난해 6월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접수했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서류 접수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융위가 아직도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경영 지표가 하락하는 등 매각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KDB 생명과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원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주주 공백이 길어지면서 현재 KDB 생명의 그런 경영 정상화도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원하는 것은 하루빨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승인을 마무리해가지고 현재 저희 매각 표류 상황을 종결시켜 주길 바랄 뿐입니다. 결국 금융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은 물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이 두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대선을 앞두고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뭐 개편,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위 해체에 대한 요구가 나오면서 따라 붙는 이유들이 말씀해주신 정책과 감독이 불균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일단 금융산업 육성 정책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감독 기능이 소홀해질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감독 체계의 한계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들 수 있을 텐데요. 관련 내용은 조현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기능의 성격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편리성 때문에 감독 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것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쓸 수가 있어요. 건전성을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산업정책적 목표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는 거예요. 때문에 금융위가 경기 활성화 정책 기조를 보다 중시하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도외시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대규모 금융사고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조 원이 증발한 라임 옵티머스 사태. 금융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방지 장치엔 소홀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 건도 없던 펀드 환매 연기와 중단은 2018년 이후 급증했습니다. 규제 완화 이후에 설정된 부실한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환매 중단이 대거 발생한 겁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감독 기능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금감원의 감독 집행 권한은 금융위로부터 위탁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금감원이 사실상 금융위 산하기구로 위상이 낮아졌고 감독 기능이 정책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 개편론이 학계와 정치권, 대선 캠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 방향에 대한 주장이 제각각인데다 자칫 규제만 늘어나는 건 아닌지 업계의 우려까지 겹치면서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네, 참 다시 봐도 화가 나는 사례인데 더 답답한 건 사실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이전부터 나와 있었던 거고 제도도 굉장히 많이 개편이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료 조직과 민간 기구의 헤게모니 다툼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정권 입맛에 따라서 여러 차례 개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 내용을 김보미 기자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날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재정경제원이 이렇게 금융 전반을 총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압축 경제 성장을 위해선 일원화된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죠. 하지만 이 체계는 이 시점을 계기로 변화를 맞습니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외환위기의 근원은 막대한 권력을 가진 재정경제원이라는 여론이 당시에 압도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재정경제부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금융산업 정책 수립과 감독으로 기능을 세분화시킨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견제와 균형, 관치금융, 청산이라는 이 본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도권 다툼, 밥그릇 싸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조직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개편됩니다. 정부부터 유능한 조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정으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는 산업정책 수립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이 정책 수립 기능을 한데 묶은 겁니다. 지금의 금융위원회 체제가 바로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2022년 현재 이 체제를 놓고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이 제동의 기능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이상적인 견제와 그리고 균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 금융감독 체계는 정권이 바뀌고 또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조직을 합쳤다 쪼개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정치권이나 관료들의 편의와 시각에 따라 땜질식으로 개편이 이뤄지다 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매번 발생했던 겁니다. 물론 100% 정답지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쏙 빼놓은 채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점은 분명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간의 행보들 김보미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문 기자, 그런데 뭐 이번에는 좀 다를까 싶은 상황은 여야가 지금 양측 얘기 들어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개편에 대해서는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개편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까요? 일단 여당이랑 야당 모두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있는데요. 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금융위 해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감독정책은 새로 만들어질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네.
야당인 국민의힘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현재 금융위를 금융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결국 여야 대선 후보들 중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금융감독 체계 개편 그리고 금융위 해체에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 기자, 오늘 내용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뽑아볼까요? 먼저 제목은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금융위 해체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시태그는요? 금융위 갑질, 더는 못 참아, 아이돌 말고 금융위 해체. 알겠습니다. 자,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에 맞게 이번에는 좀 제대로 개편이 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피해들은 좀 없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